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 차장이요. 검사 출신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뭐 그거 예측이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판사 출신이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형사 사법 절차에 예.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신 편이라고 하고요. 처장이 이제 행정 절차를 포함해서 전체 공수처를 이끌고 간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수사와 관련된 실무 부분은 아무래도 차장이 예. 더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출신일 가능성을 좀 짚었습니다만 그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예. 가지고 과거에 검찰이 했었던 부분들을 좀 탈피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라면 탈피하는 것까지 한다라고 보면 그래도 실무에서는 검사 출신들을 어느 정도 기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의 총 책임자는 법원 출신, 그러니까 판사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선 말씀하신 대로 판사 출신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 청원도 들어와 있고요. 청와대. 네,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어와 있고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예. 결국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2016년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세월호 기무사와 관련해서 예. 이 변론을 맡았다라는 건데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변호사 출신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공직에 지명되면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누구를 변호했다라는 예.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유들이 있다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으면서 판사 법관으로 있었을 때 판결에서 무슨 어떤 잘못된 정치적 성향 같은 것을 예. 드러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뭐 변호사가 아하. 변론을 거부하거나 이런다는 예. 건 조금 그것만으로 뭔가 이 판단을 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사건을 맡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변호사란 직업에 있어서 네. 어렵단 말씀이시죠. 예.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재판관으로서 어떤 편향된 판결을 했다거나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나중에. 오히려 그렇게 예. 봐야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약에 사건을 맡았는데 그거를 뭐 이른바 정관 예. 비리 같은 아, 걸 예. 해서 누가 뭐 아름아름으로 정상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닌 걸 해결했다나 이런 게 아니라면 예. 그것만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부분 어떻습니까? 그 소속된 변호사 법무법인. 예, 법인이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예. 솔직히 그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국 변호사가 어떤 활동을 뭐 하셨는지 예.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예. 다만 저 법무법인 동인이라는 데가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찾아보니까 170명 가까이 변호사가 소속 예. 변호사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한 5명 가량이 이 공수처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예. 뭐 당시 정확히 표출을- 용어를 얘기하면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은 네. 괴물이다. 예. 이게 그 법무법인 전체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얘기가 나와서 그 논란이 휩싸였을 때도 법무법인 측에서도 우리가 이 정치적인 어떤 성명을 낸 건 아니고 예. 소속 변호사 일부분들이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그랬고 말씀드린 것처럼 170명 가까이가 있는데 예. 그 법무법인이라는 데는 정치적 성향으로 모이는 곳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각자 정말 다양한 그렇겠죠. 변호사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영국 변호사가 어떠신지 저는 모릅니다만 예. 그 이유만으로 부적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관심은 공수처 1호 사건이 뭐가 될 것이냐인데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뭐 아직 그 제대로 수사진도 꾸려지지 않았고. 근데 뭐가 가능할까요? 지금 거론되는 것 중에. 지금 아무래도 김학의 전 예. 차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사건을 이 과거의 검찰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봐야 될 정도로 과거에 검찰이 잘못 수사를 한 부분으로 대표적으로 꼽혔던 사례인데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잘 하기 위해서 되짚어서 수사를 했던 그 수사 과정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예. 문제가 된 건데 그럼 과거에도 검찰이 잘못했고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 또 검찰이 잘못했다는 건데 그걸 또 검찰이 수사한다라고 예. 하는 게 어찌 보면 뭔가 조금 맞지 않는 듯한 예.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아시다시피 처장만 있는 상황, 수사관들이 없고 검사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이첩을 하는 게 맞을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른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거론되겠지만 1호 수사의 상징성 때문에 어떤 것을 1호 수사로 대상으로 삼을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연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문제가 거기에 어울릴 것이냐, 거기 컨센서스도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은 공수처 법밖에 없는데 예. 저런 것들도 아마 이제 이첩의 요건 같은 것들은 시행령으로 조금 더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예. 근데 그 시행령조차도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구체적인 계획들은 다시 별도의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과정 거쳐서 본격 출범하게 되는지 한번 좀 잠깐 정리 좀 지금 해볼까요? 뭐 공수처에서 처장이 이제 차장을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처장과 차장이 이 국회 인사위원회에 이 공수처 검사들을 추천을 해서 예. 그 검사들 25명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4명은 이제 부장 검사를 맡게 되는 예. 거고요. 거기에 또 공수처 수사관들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행정 인력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빨라야 한 2달 정도를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달이면 3월이 훌쩍 넘어야 네. 된다는 지금 일정상으로는요. 예. 그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부다들 가방에 넣어서 살해한 재판이 결과가 나왔죠? 예, 1심에서도 미필적 고의한 살해죄를 인정을 해서 살인죄를 인정해서 22년 형을 예. 선고를 했었는데 양형 부당 너무 무겁다라고 항소를 했지만 오히려 1심을 파기를 하고 더 무겁게 지금 예. 2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살인 항소심에도 역시 똑같이 인정을 한 거죠. 항소심에서 이 아동학대 치사로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이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의 상황 자체가 정말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가방에 아이를 예. 감금을 하고 또 올라타서 무게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뭐 헤어드라이로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었던가 이런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도 예.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유지를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본 거죠? 그런 정도가 된다라면 예. 오늘 이제 항소심 과정에서 이 판결을 하면서 새롭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제대로 물조차도 먹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살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뭐 이 사람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몰랐겠느냐 예.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 모든 미필적이 꼭 아니고 네. 살해 의도를 가졌었다고도 판단이 있는 건가요? 일단 재판부의 그거는 판단에? 이제 미필적이라도 살해 예, 의도는 있는데 그게 정말로 확정적인 고의였는지 예. 미필적인 고의였는지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최소한 살해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 미필적인 의도를 인정했다는 재판부가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면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 라임도 결과 나왔죠? 예, 예. 라임이 이종필 지금 부사장 때요. 오늘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예. 15년 그리고 벌금도 30억 원 그리고 14억 원 추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상했던 지금 건 예상했던 어떻습니까? 구형량을 거의 맞춰서 검찰의 구형량에 거의 맞춰서 나왔고 재판부에서는 거의 수조 원의 돈을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의 임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도덕 의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저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은 다음에 예. 엉뚱한 데 유용을 했다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익도 얻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실패로 돌아간 뒤였으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알려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엉뚱한 데 투자를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약간은 좀 무거운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피해자로서는 무겁겠지만요. 그 지인의 아이디를 훔쳐가지고 네. 그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좀 눈에 띄는 사건이던데. 예. 예, 그렇습니다. 20대 여성이요. 예. 본인이 이제 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예. 임용시험을 치르려고 보니까 이 시험 신청을 했던 것을 취소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시험을 결국 못 치렀던 건데 본인이 취소를 한 게 아니라 다른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해킹을 해서 이걸 취소를 해버려서 결국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본인으로서는 정말 뭐 굉장히 억울한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건 구제가 안 되나요, 이런 추가 경우? 구제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임용고시가 전에 이게 드러났으면 모르겠습니다. 결국 시험을 못 치르게 돼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밝혀진 그런 예.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한 분 때문에 시험을 다시 치를 수는 없고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못 치르게 만든 그 예. 가해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사람에게 적정한 피해 손해배상을 보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이처럼 아무런 어떤 죄가 없이 해킹에 의한 피해를 받은 건데요. 그 본인에 대한 어떤 국가의 보상이나 뭐 이런 피해 구제책은 어려운가 보죠, 현실적으로? 그 국가가 잘못한 것은 또 그건 아니죠. 아니기도 예.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다른 분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객관식으로
몇 점만 넘어가면 그냥 모든 얘기에 자격증을 주는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직접 구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해킹에서 왜 남의 시험 못 보게 한 사람은 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이 아직 이제 예. 경찰 수사가 뭐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위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뭐 조금 가까이 지내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거절을 당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발표는 아닙니다. 예, 뭐 본인으로서 정말 황당하겠군요. 이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 구제를 받으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에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받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제 다른 시험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1년마다 치러질 경우에는 1년 동안에 그 시험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하고 소정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었던 그런 예.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른 주제 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고채숙현 선수요. 네. 이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라고 하죠. 그런데 트라이애슬론 경기에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호소를 했고 사실 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협회에도 여러 차례 예.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들어지지 않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고요. 그때 당시에 감독도 있었고 또 그 주전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좀 선배 선수도 있었고 또 이른바 팀 닥터로 알려졌던 사람까지 가세를 해서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큰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팀 닥터에서는 먼저 선고가 나왔었고 오늘 감독에게 예. 징역 7년형이 선고가 징역 됐습니다. 7년이요. 예. 모든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거의?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물론 중대한 처벌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공분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 대해서까지는 형사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한계인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가혹행위 끊임없이 해가지고 예. 어떤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었을 것도 그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졌던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그 재판부에서는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적어도 형사처벌에까지 그렇게 책임을까지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판례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상습 상해, 상습 폭행, 아동 학대 이런 쪽으로만 처벌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외에 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그 연결고리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혐의를 인정한 거 아닌가요? 선수끼리 폭행하게 한 것도 선수끼리 그렇고. 폭행하게 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이것도 약간 너무 죄가 벌이 가볍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